누군가와 함께 걷는 일,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과의 동행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이죠. 오늘은 그 동행의 의미를 이야기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 2024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이 약 26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럼 2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에 해당한단 말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이 장애인 고용률은 약 33%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근데 기리 씨, 그 노력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취지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입니다. 인식 개선이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이지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이 뭘까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은 여럿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자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불편했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이게 다 장난이다, 좀 재미있게 얘기한 거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저 아는 동생한테 좀 진지하게 충고를 했어. 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빠 너무 재밌으시네요. 이래서 제가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아나운서라서 그런지 좀 겉모습만 신경 쓸 것 같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면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아나운서의 본질은 잘 듣고 쉽고 바른 말로 전달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메이크업은 어디서 봤나요? 그 옷 브랜드 뭔가요? 이런 질문들만 하시면 조금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피부 관리는 혹시 어디서 하나요? 동행. 네, 두 분의 훈훈한 대화는 너무 잘 들었는데요. 네. 근데 방금 두 분이 해주신 얘기 속에서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개그맨, 아나운서라는 역할에 대한 편향된 생각들이 있죠. 네. 이게 두 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장애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애가 있으면 일을 못할 거야. 이런 막연한 고정관념이 장애인의 능력과 가능성까지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미 굳어진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가 만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이해하고 또 내가 가진 편견을 자각해 본 뒤에 편견을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형성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어로 인해서 장애인을 많이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은 어딘지 모르게 좀 위축된 사람,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좀 없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분들과 제가 함께 방송과 다양한 일들을 할 일이 생기면서 생각이
완전 바뀌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굉장히 유머 감각이 넘치시고 자신감과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면 미디어에서 봤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미디어 속 장애인의 모습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가시밭길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장애 때문에 계속 고난을 겪는데 그걸 또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이미지예요. 비장애인처럼 살려고. 보통 굉장히 무력한 존재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위에서 계속 돌봐줘야 되고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문제를 두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장면이요. 왜 어린애 같기도 하고 또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법조문도 다 외우고 또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것도 엄청 잘 풀잖아요. 네, 이렇게 시민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TV에서 이 봤던 장면들이 하나하나씩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 시민들이 말씀해 주신 게 미디어가 장애인을 묘사하는 굉장히 흔한 방식이죠. 여기에서 대표적인 선입견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리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선생님,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장애를 그 장애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을 극복한다는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니지 않나요? 사실 장애 극복 서사는 언뜻 보면 감동적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얘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미디어에서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서 장애인의 삶을 오직 장애에 대한 투쟁으로만 정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장애는 의지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자꾸 강조가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장애인 개인에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리가 불편한 직원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의지만 있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필요한 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시설의 개선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노력 문제라고 잘못 파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두 번째 선입견은 뭔가요? 두 번째 선입견은 장애인은 동정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미디어 속의 장애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변의 희생이나 보호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처럼 그려지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이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돌보다가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묘사들이 처음에는 가족 간의 사랑이나 헌신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장애인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장애인 돌봄 문제를 꼭 가족들만 떠안아야 하는 문제처럼 그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정말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미디어가 장애인 지원을 가족이 책임져야 할 몫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실 그건 사회와 국가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죠.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장애인 지원이 권리가 아니라 시혜처럼 여겨질 위험이 있죠. 그럼 마지막 편견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입견은 장애인이 순수하거나 천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특히 이 서번트 증후군이 단골 소재인 것 같아요. 천재적인 기억력이나 이 계산 능력을 가진 캐릭터요. 맞아요. 현실에서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미디어 속에서는 마치 장애인이면 그런 특별한 능력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캐릭터 연출 방식이 장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장애인은 특별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편견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장애인 출연자분들이 마냥 착하고 순수하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순수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 기리 씨의 경험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성인인데도 마냥 천진난만하게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처럼만 느껴질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진짜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장애인을 특별한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 속의 동료이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선생님, 이 박스는 대체 뭐죠? 여기에 물음표가 그려져 있네요. 이 박스는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코 가지게 되는 편견, 그 편견들이 적힌 카드가 7장이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물음표인 거군요. 네, 그럼 업무에 대한 편견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 이거 좀 흔한 편견인 것 같은데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능력 전반을 낮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직무에 맞는 보조기기나 근무 환경만 제대로 갖춰지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직원에게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면 문서 검토나 이메일 업무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네. 뭐가 나올까요? 장애인에게는 복잡한 업무나 창의적인 업무는 맡길 수 없다. 이거는 사실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코딩이나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장애인을 단순 노동에만 어울리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IT, 디자인 이런 창의적인 분야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음 카드 한번 볼까요? 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오, 아니, 이게 리더십과 장애가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죠. 상관이 없겠죠. 리더십은 신체 조건이나 장애 여부가 아니라 팀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제시하는 소통 능력과 판단력에서 나오는 거죠. 편견들을 듣다 보니 화가 나네요. 네. 네. 또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장애인은 고객 응대나 대외 업무에는 부적합하다. 사실 예전에는 저도 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그 영화관에 가면서 그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우리 장애인 직원분들을 만났는데 일을 물어봤는데 끝까지 10의 내용을 정말 충실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받고 싶은 서비스는 이 완벽한 말투 같은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진심 어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고객 응대의 핵심은 공감하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고객이 기억하는 건 응대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태도의 진정성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동료 관계에 대한 편견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카드를 모두 한꺼번에 꺼내 볼 테니까요. 네.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관계에 대한 편견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동료와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 장애인은 팀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장애인은 회식이나 모임 참여가 어려워 소외되기 쉽다. 저 문구를 사실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비장애인도 팀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모임 참여가 어려워서 소외될 수도 있는 거고 원활한 소통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일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지라는 막연한 부담감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게 점점 익숙해질수록 이 편견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몇 가지 오해를 더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요? 첫 번째는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오해입니다.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요? 네. 대부분은 네. 장애인들은 보호가 아니라 지원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이 아니라 휠체어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같은 이동 편의 시설이 필요하죠. 또 장애인 동료를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면 비장애인 분들은 어떨까요? 막연하게 책임감을 느끼거나 추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겠죠. 와.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괜히 내 옆에 동료의 존재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과는 소통이 어려울 거라는 오해입니다. 내 장애인 동료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를 이용한다거나 이 수어를 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수어는 또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좀 어렵게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어 같은 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꼭 수어를 완벽히 해야만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뭐 문자, 메신저, 수어 통역 앱도 있거든요. 수어 통역 앱이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관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사실 청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수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입모양을 읽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분들이 제 입모양을 엄청 주목해서 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꼭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동료들은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 편한지 먼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담을 갖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결국은 의사소통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진짜요. 이 소통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방법은 얼마든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가지고 있었던 내 머릿속의 편견들을 자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이 편견들을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편견을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편견이 사라진 부분을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서 채워 넣고 또 장애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올바른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전문기관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장애인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장애인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만들어가다 보면 내가 가진 편견을 자연스럽게 올바른 인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막상 그 상황이 오면은 제가 이 모르고 한 말들이 장애인 동료에게 상처를 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기리 씨가 하신 이 말씀이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 장애인 동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언제 도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돕는 게 편한지 당사자에게 묻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리고 혹시 실수하게 되면 사과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사과하고 배우는 그 과정이 인식 개선의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보기가 답인 거네요. 맞습니다.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 머릿속의 편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겠네요.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바라보기. 그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